1592년 10월 진주성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군은 더 이상 공세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때를 계기로 전세는 점점 조선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게다가 보급로마저 끊긴 일본군은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최북단인 평양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한때 승승장구하면서 무섭게 진격하던 고니시 유키나가였지만 이제는 본국으로부터 거의 모든 지원이 끊긴 채 외롭게 평양성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동행했던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가 쓴 편지에서는 평양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곳 조선의 추위는 매우 혹독하며 일본의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온종일 추위에 움츠리고 다니며 아침 미사 때에는 손을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굶주림, 추위, 질병, 그 밖에 일본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수많은 고통을 겪는 이곳 가톨릭 교도들의 고난은 너무나도 큽니다. 일본에서 보내준 식량의 양이 너무 적어 그것만으로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본의 지원은 너무 형편없고 늦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는 심유경과 맺은 50일 휴전 협정으로 인해 공격할 수도 퇴각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쪽 기록에 따르면 심유경은 조선의 일부를 넘겨주고 일본의 명나라 사신을 보내겠다는 조건에 동의했고 북경에 돌아가 황제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50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것이 시간을 끌려는 속임수가 아닌지 의심했지만 심유경의 현란한 말솜씨로 인해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가 남긴 대화 기록을 보면 심유경이 얼마나 영리한 인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명나라군이 그렇게 강하다면 왜 일본군과 강화를 체결하려는지 묻자 심유경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선 땅을 일본인이 차지하든지 원래대로 조선인이 보유하는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선 땅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몹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므로 힘으로 일본군을 물리치는 대신에 일본 측이 원하는 대로 강화를 맺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중국인은 조선인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들을 조선 땅에서 몰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기회 삼아 조선왕을 가둬놓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유경은 명나라 사람들에게 일본군의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면 일본군과 싸우는 것을 포기할 거라면서 일본군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의 견본을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심유경의 본래 목적은 일본의 무기를 연구해 그 위력을 견딜 수 있는 갑옷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상인 출신인데다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심유경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유경의 활약으로 명나라는 50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강물이 어는 12월이 되자 제독 이여송이 이끄는 4만의 명나라군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여송은 척계광과 함께 명나라 최고의 명장으로 알려진 이성량의 아들로 자신 또한 실력을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평양성 공격을 논의하기 위해 이여송을 찾아간 류성룡은 그의 인상에 대해 당당한 대장부였다고 적었습니다. 류성룡은 평양의 지도를 펼쳐놓고 평양의 지형과 군대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설명하자 이여송은 류성룡이 가리키는 곳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여송은 일본군이 조총의 위력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대포는 5,6리를 날아가니 적이 어찌 공격을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나라군이 도착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50일 동안 모든 군사활동을 멈추고 심유경만을 기다렸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공격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유경은 전가를 보내 자신이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며 못 믿겠다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확인하라고 알렸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하였던 다케우치 기치베에와 병사 20명을 심유경에게 보내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군은 다케우치와 그의 수행원들을 사로잡았고 눈치 빠른 수행원 5명 정도만이 평양성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곧바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 3일 후인 1593년 음력 1월 6일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조명 연합군의 병력은 조선군 1만 명과 명나라 원군 4만 3천을 합해 대략 5만 3천 명 정도였고 일본군 병력은 1만 명 정도였을 거로 추정됩니다. 1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몇 차례 백병전을 치르면서 일본군의 군세를 확인한 조명연합군은 1월 8일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을 앞세워 총 공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 또한 치열하게 싸웠지만 점차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수비해야 할 성벽이 넓은 외성을 포기하고 내성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수적으로 너무 열세인데다가 무기마저 무뎌져서 더 이상 싸울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친다 하더라도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벌을 받을 것이니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자고 말했지만 주변 장수들은 관백에게는 우리가 모두 전사해 적의 사기를 붙돋아주는 것이 최악의 결과일 거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니시 유키나가는 남은 병력을 챙겨 평양성을 빠져나갔고 이여송은 이들을 막는 대신 탈주로를 열어줬습니다. 궁지에 몰린 적이 죽을 각오로 싸운다면 아군 또한 희생이 클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은 평양성을 빼앗긴 지 6개월 만에 평양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징비록에 따르면 류성룡은 김경로에게 퇴로를 지키면서 후퇴하는 적을 공격하게 했는데 김경로는 적과 싸우는 것이 겁나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만약 김경로가 퇴로를 지켰다면 극도로 지쳐 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한양에 있던 적장은 경험이 적은 우키타 히데이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실질적인 총사령관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평양에서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면 단번에 한양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한 장수의 비겁함 때문에 놓친 것이었습니다. 평양성 남쪽에는 오토모 유시무네라는 적장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도망친 전령들이 오토모에게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미 전사했을 것이고 명나라 군대가 곧바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전하자 오토모는 성을 버리고 퇴각했습니다. 평양성을 빠져나온 고니시 유키나가는 곧바로 오토모의 성으로 퇴각했는데 이미 오토모가 달아난 것을 확인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 사람이 예전에도 성을 버리고 도망치더니 이번에도 또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면서 그를 욕했다고 합니다. 오토모의 행동은 다른 일본 장수들의 비난을 받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한 오토모 같은 겁쟁이는 전대미문이라면서 그의 영지를 몰수하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나라군이 추격을 포기한 덕분에 가까스로 한양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가 이끄는 일본군 1번대는 전체 병력 18,700명 중에서 65%인 12,000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피해를 본 상태였습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자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 구로다 나가마사, 그리고 코바야카와 타카카게 등이 한양에 집결했고 함경도를 점령하고 있었던 가토 기요마사 또한 남아있던 병력을 모아 한양으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모인 일본군 수뇌부는 방어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많은 장수들이 한양을 버리고 퇴각할 것을 주장했지만 코바야카와 타카카게만이 쉽게 등을 보였다가는 큰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퇴를 하더라도 적의 기세를 먼저 꺾어야 한다면서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음력 1월 27일 조선의 장수 고원백이 백제관 일대를 정찰하던 중 소수의 일본군을 발견했고 그 사실을 이여송에게 보고했습니다. 한창 기세가 올라 있었던 이여송은 기병 1000여 기만을 이끌고 백제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군의 함정이었고 2만에 육박하는 일본군이 이여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복에 걸린 이여송 부대는 일본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이여송 본인도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온 명나라군 본진이 전투에 참여해 이여송을 구출했지만 초반에 기선을 제압당한 명나라군은 큰 피해를 입은 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기록인 격조선론에 따르면 이날 전사한 명나라 병사가 1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벽제관에서의 패배로 완전히 기세가 꺾인 이여송이 남하하는 대신 개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류성룡은 다시 진격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여송은 잠시 동파에 주둔하면서 기회를 봐 다시 움직이겠다고 말했지만 류성룡이 물러나자 곧바로 군을 돌려 개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여송은 가토 기요마사가 평양성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북상해 평양성까지 후퇴했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큰 피해를 보면서까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를 못 느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군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일본은 전세를 반전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전라도 순찰사 권율은 명나라 원군이 한양을 탈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 3,000명과 함께 북상했는데 명나라군이 철수해버리자 행주산성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한편 인근의 소수의 조선군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조선군 병력의 10배에 달하는 3만의 대군을 이끌고 행주산성을 공격했습니다.
이때가 음력 2월 12일이었습니다. 애초에 권율은 명나라에서 원군이 많이 왔으니 적이 이곳까지 쳐들어올 리 없다면서 목책을 만들지 않았는데, 부장이었던 조경이 숫자가 적은 병력으로 큰 적과 가까이 있으니 반드시 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권율이 고집을 부리면서 목책을 만들지 않자 조경은 권율이 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이틀 동안 군사를 총동원해 이중으로 목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목책이 완성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일본군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3번에 걸쳐 공격을 시도했지만 가파른 지형에 설치된 목책과 조선군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성을 함락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권율이 미리 준비했던 각종 화포는 일본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본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우키타 히데이에는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다 조선군의 집중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병사 한 명이 그를 업고 달아나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조선군의 방어선이 뚫렸고 적군이 성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권율이 칼을 빼들고 직접 백병전을 벌인 덕분에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전투로 조선군의 화살이 거의 떨어져 적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충청수사 정걸이 두 척의 배로 화살을 싣고 와 조선군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격이 실패하고 해가 지자 일본군은 마침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고, 다음날 다시 공격을 시도했는데 더 이상 적과 싸우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권율은 군을 이끌고 파주산성으로 퇴각했습니다. 일본 기록인 조선 정벌기에서는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이 상대했던 대상이 명나라군이었다고 기록했는데, 일본군과 대등하게 싸운 상대가 일본이 약체로 평가했던 조선군일 리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593년 3월, 심유경은 한양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를 만나 강화 조건을 논의했습니다.